주간 꿀에 네 이번 주 초에 주간 꿀에가 한 차례 나갔죠. 하지만은 주중에 스페르코파에서 바르셀로나가 레알 마드리드와 엘 클라시코 경기를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간 꿀에가 나가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도 결과를 알고 계시겠지만은 스페르코파 준결승전에서 펼쳐진 엘 클라시코에서 바르셀로나는 좋은 경기력에도 레알 마드리드와 연장 접전 끝에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빌바오가 대결을 펼쳤는데 빌바오가 거칠면서 끈끈한 경기력을 바탕으로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스페르코파 결승전에서는 레알 마드리드와 빌바오가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빌바오는 코파델레이랑 스페르코파에 강합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드러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이 주중에 펼쳐진 스페르코파에서의 엘 클라시코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엘 클라시코 통산 100승을 거두게 됐고요. 그리고 최근 엘 클라시코에서 5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60년대 7연승을 거둔 이후에 엘 클라시코에서 최다 연승을 거두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모습이죠. 그만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만한 결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에서 바르셀로나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경기력 측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플랜 A를 잘 짜갖고 나왔거든요. 이 사비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가동했는데 아라우오 선수가 손가락 부상이었잖아요. 그 수술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로 돌아와서 수비 라인에 피케와 함께 중앙 수비를 책임지게 됐고요. 그리고 3미들의 프랭키 도용이 돌아와서 프랭키 도용, 부스케츠, 가비가, 그리고 공격 라인에는 왼쪽에 덴벨레, 오른쪽에 페란 토레스, 최전방에 루크 도용이었습니다. 루크 도용은 최근 2경기 연속골을 넣고 있었기 때문에 선발 출전을 했고, 페란 토레스가 드디어 데뷔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이것은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움티티 재계약 덕분에 선수 등록이 됐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겠죠. 반면에 레알 마드리드는 자신들이 갖고 나올 수 있는 베스트 멤버를 가동했습니다. 카르바알이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다만 알라바가 빠지면서 나초하고 밀리탕이 중앙 수비를 책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은 크카모 조합, 공격 쪽에서는 비니시우스, 벤제마, 아센시오가 나왔죠. 자, 바르셀로나는 전방부터의 압박, 그리고 점유, 그러면서 중원을 장악하고자 노력을 했고, 공격을 전개할 때는 왼쪽 라인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왼쪽에는 알바와 덴벨레가 있었죠. 그러면서 방향 전환을 통해서 득점을 노리고자 열심히 뛰는 모습이었고, 레알 마드리드는 4-4 형태의 수비로 일단 수비 쪽에 안정감을 구축한 다음에 빠르게 역습을 통해서 골을 넣고자 노력을 했고, 이것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선수가 골을 넣는 장면이 있었죠. 일단 벤제마가 부스케츠의 볼을 빼앗고 그 다음에 벤제마가 비니시우스에게 연결하는 패스가 기가 막혔죠. 그리고 비니시우스가 뒷공간을 파고들면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가 선제골을 기록했지만은 전반전 바르셀로나는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은 루크 도용이었어요. 루크 도용, 밀리탕이 걷어내는 것을 발을 갖다 내면서 골을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이로써 루크 도용은 3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루크 도용 요즘에 미쳤어. 네, 그 정도로 이제 루크 도용이 제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반전이 1대1로 끝난 다음에 후반전 초반은 바르셀로나의 분위기였지만 벤제마가 또 한 번 폭발을 하면서 결국은 벤제마가 다시 한번 달아나는 골을 넣었습니다. 그 가운데 양쪽 모두 선수 교체를 많이 했고,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중원 장악력을 높이는 쪽으로 선수 교체를 많이 했다면은 레알 마드리드는 측면의 스피드를 유지하는 쪽으로 선수 교체를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 가운데서 교체 투입된 안수 파티가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헤더로서 골을 넣으면서 2대2가 되고, 그리고 연장전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연장전 돌입해서도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을 제대로 제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발베르데에게 결승골을 허용합니다. 그럼에도 이 경기 점유율 53%, 슈팅 20차례 이런 기록만 보더라도 바르셀로나가 나름대로 제 역할을 했고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매우 크죠. 자, 그러면은 경기 끝나고 나서 양 팀의 감독은 뭐라고 했을까요? 사비 감독은 아쉬움과 그리고 만족감을 동시에 표현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비 감독이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의 실수로 패배했다. 즉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최근에 위기를
이렇게 겪는 모습을 보면 자신의 진영에서 볼을 돌릴 때 볼을 빼앗기고 상대에게 역습을 허용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비 감독은 계속해서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깊이가 부족하다, 볼을 간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네, 경기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를 계속해서 압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경험과 인내가 부족해서 또다시 실수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그래서 아쉽다. 이런 이야기를 사비 감독은 했습니다. 반면에 안첼로티 감독은 바르셀로나가 잘한 거 맞아. 하지만은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역습을 통해서 바르셀로나를 효과적으로 공략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승에 진출한 팀은 바르셀로나가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다.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에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결승전을 준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기력이면 우리는 라리가 우승 경쟁을 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경기를 통해서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자신감을 많이 회복했다는 얘기죠. 거기다 경기 끝나고 라포르타 회장이 라커룸에 들어가서 일장 연설을 했잖아요. 이건 뭐 선수들의 자신감을 더욱더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회장이 라커룸에 들어가서 저렇게 연설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네, 일단 그 역할은 감독이 하면 됩니다. 네, 라포르타는 지원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라포르타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관종. 네, 자기가 주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한 차례 연설을 했는데 그건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패배를 했으니까 좋은 경기력에도 연장 접전 끝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이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선수들의 좀 정신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네, 라포르타가 일장 연설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선수들의 활약을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최고의 선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카림 벤제마예요. 카림 벤제마는 120분 소화를 했고요. 그리고 한 골 한 개의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비니시우스 골을 도와줬고 그리고 자신이 골까지 넣었죠. 패스 성공률이 74%, 슈팅 4차례, 유효 슈팅 2차례, 거기다가 골대도 한 차례 강타를 했습니다. 키패스가 3회고요. 역시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은 카림 벤제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도 110분 출전했는데 한 골을 넣었죠. 선제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다만 비니시우스가 최근에 보여준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파괴력 넘치고 눈에 확 띄는 활약, 그것을 펼쳤다고 보기엔 좀 어렵죠. 물론 이제 골 넣은 선수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만 조금 아쉬움이 있었다. 비니시우스가 패스 성공률이 82%, 슈팅 2차례. 슈팅이 2차례밖에 없어요. 물론 슈팅 2차례가 모두 유효 슈팅이었고 그중에 한 차례는 골이 됐으니까 비니시우스의 활약이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다 드리블 성공 2회, 키패스 2회. 비니시우스와 벤제마가 역시 레알 마드리드 공격을 잘 이끌었다고 봐야 되겠죠. 반면에 바르셀로나 선수를 좀 돌아보면 루크 데용이 66분 뛰면서 한 골을 넣었습니다. 슈팅을 무려 5차례나 했어요. 사실 비니시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바르셀로나가 흐름을 완전히 내주지 않은 거는 루크 데용의 헤더 슈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루크 데용이 좀 애매한 장면으로 골을 넣긴 했지만 골을 넣었다는 게 중요하고 또 슈팅을 5차례 했는데 유효 슈팅이 3차례나 됐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루크 데용은 최근 자신이 출전한 3경기 연속골이잖아요. 3경기에서 선발로 뛰고 3경기에서 모두 이 골을 넣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루크 데용의 폼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우스망 덴벨레 말이죠.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면 볼터치에서도 문제가 있고 연계에서도 여전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경기 끝나고 나서 스탯을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사실 루크 데용의 골도 덴벨레의 크로스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덴벨레가 패스 성공률이 83%, 슈팅 6차례, 유효 슈팅 1차례입니다. 키패스 5회, 드리블 성공 7회나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던 선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페란 토레스 45분밖에 뛰지를 못했습니다. 페란 토레스 같은 경우에는 패스 성공률이 75%였고요. 슈팅 1차례, 유효 슈팅 없고 키패스 1회, 그리고 3회나 볼을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페란 토레스의 폼이 아직까지는 정상이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어요. 이 경기만으로 페란 토레스의 영입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은 일단 데뷔전은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다. 45분 동안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못했다. 이런 느낌은 좀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란 토레스를 오른쪽에 쓴다. 그럼 덴벨레를 왼쪽에 쓸 가능성이 있고 덴벨레가 아니면 압데도 왼쪽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안수파티도 왼쪽에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페란 토레스가 오른쪽에서 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주 공격 루트가 이 경기처럼 왼쪽이 됐을 때 방향 전환이 돼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페란 토레스가 여기서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페란 토레스에 대한 저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다. 네, 이 경기만으로 페란 토레스를 깔 용의는 없다. 네, 까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5경기 이상은 봐야 되는 거야, 얘들아. 이 경기만으로 막 실패했다, 막 이런 기사 뜨는데 그거 아니야. 좀 지켜봅시다. 네, 여유를 가지십시다. 꿀의 뉴스 3가지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소식은 움티티와 재계약 소식입니다. 이 재계약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지를 못했었죠. 움티티가 기존의 계약 기간이 2023년인데 2026년까지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까지 받기로 한 연봉에서 10%를 삭감을 했고요. 그러면은 2023년까지 받기로 한 연봉의 90%가 남아 있잖아요. 그 연봉을 2026년까지 분할해서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다가 움티티 쪽이 원한다면은 계약 해제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바르셀로나가 원한다면은 1년 단축해서 그러니까 2025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자, 움티티가 이렇게 재계약을 맺으면서 결국 이제 페란 토레스를 선수 등록할 수 있었고 페란 토레스가 등번호 19번을 달고서 이 스페르코파 엘 클라시코에 뛸 수가 있었죠. 움티티 고맙다. 사실 움티티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움티티가 연봉 삭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정도로 연봉 삭감을 받아들인다면 고맙죠. 고맙습니다. 네, 움티티 네가 뛰고 싶을 만큼 있어. 내가 보기엔 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하튼 바르셀로나에 있긴 있어. 고마운 건 고마운 거니까 고맙다. 내가 널 싫어하지만 그거는 내 개인적인 감정이고 고마운 건 고맙잖아. 참 움티티 고마워.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스망 덴벨레하고 재계약은 여전히 혼전양상입니다.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실상 재계약은 넘어갔다는 의견이 대다수죠. 그런데 바르셀로나 쪽에서는 알레마니 단장이 우리가 덴벨레에게 제안한 조건에 변화는 없다. 덴벨레의 의견만 남아있을 뿐이다. 남을 것이냐 떠날 것이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반면에 덴벨레 에이전트 무사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겨울 이적 시장에서 떠나는 건 없다. 만약의 경우 재계약을 안 한다면 여름에 걸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덴벨레 쪽에서는 자신들이 제시한 제안을 바르셀로나가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덴벨레가 지금 우리가 제시한 제안에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유리한 쪽은 덴벨레죠. 네, 덴벨레는 이제 계약 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네, 자신이 원하는 팀과 언제든지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덴벨레야. 너 때문에 바르셀로나 이미지도 많이 추락했잖아. 인종차별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너한테 나가는 이적료를 생각해봐라. 그리고 네가 뛴 경기 수를 생각해봐라. 양심이 있으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지금 많은 꿀애들이 너 재계약하지 말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고 있어.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여름에 나가느니 지금 계약 해제하는 게 나아. 어찌 보면 넌 그런 존재가 됐다고. 너 바르셀로나에서 이러는데 어디 가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디 가도 넌 못해 그러면. 그러니까 재계약을 받아들여라. 내가 보기에는 재계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솔선수범해서 내가 이 팀에 뼈를 깎겠다. 뼈를 묻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야 움티티 하는 거 봐. 움티티랑 이야기 좀 해봐. 움티티가 왜 저렇게 했는지 한번 들어봐. 너도 변할 수 있어. 움티티도 변했잖아. 같이 손잡고 변해보자. 나도 변할 테니 덴벨레야. 한번 해보자.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마지막 꿀의 뉴스는 후반기가 좀 기대된다. 네, 왜냐면은 1월 19일 코파델레이 16강 빌바오전부터 시작해서 알라베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에스파뇰전으로 이어지는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지금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반기 흐름만 잘 타면 바르셀로나는 좋은 성적을 거둘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이번 스페르코파에서도 드러났듯이 데파이, 안수파티, 페드리, 아라우오 등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했고요. 그 페란 토레스가 출전이 가능하잖아요. 그 페란 토레스가 아마도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칼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신이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팀 훈련에 좀 더 집중하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자 노력할 것으로 보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반기는 좀 기대해보자. 네, 특히 빌바오전부터 기대해보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또다시 희망회로 돌린다고 뭐라고 하는 거지. 아니야. 기대해볼 만해. 엘클라시코 봤잖아. 기대해보자고. 기대 만빵! 자, 그러면 다음 주간꾸레로 돌아올게요.